여기는 딩동댕 다문화어학당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할 임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KIIP,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몰라요. 한국 문화 몰라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 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0단계는 가장 쉬운 단계. 그래서 아마 마리아 씨와 빅토리아 씨가 이미 공부했던 아, 야, 여,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0단계입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0단계에서는 20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각각 100시간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5단계를) 마치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단계가 됩니다. 빅토리아 씨는 혹시 영주권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귀화를 하고 싶어요? 귀화 받고 싶어요. 아, 귀화하고. 영주권은 10년 있다가 또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같은 거 아니고요. 빅토리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은 영원히 forever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forever 영원히 forever 한국에서 거기요. 살고 싶다면 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빅토리아 씨는 꼭 forever 한국에서 네, 한국 사람으로 되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네, 바랍니다.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되려면 귀화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5단계를 다 마치게 되면 종합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종합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화이팅! 파이팅. 자, 그런데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15시간, 100시간, 70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레벨 테스트가 있거든요. 레벨 테스트는 사전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미 어디까지 왔는지를 평가해서 2단계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4단계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5단계에서 시작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단계가 끝난 다음에 보는 시험 중간평가 이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4단계 평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간평가입니다. 네. 자, 중간평가는요. 한국 문화 부분과 그리고 한국어 부분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웠는데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먼저 한국 문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하면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뿅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게 되겠죠. 그래서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엄마, 어머니라고도 하죠. 아빠와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낳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20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가 있는데 얘가 22살이에요. 여자가 있는데 23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남자가 있는데 여기는 18살이고요. 여자가 있는데 16살이에요. 내가 있는데 이 남자를 뭐라고 부르죠? 힘들어요. 나는 남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남자 그럼 형, 형이라고 부르죠. 여자 23살 여자 뭐라 불러요? 동생. 나 20살이고 누나. 누나. 자, 18살 남자 뭐라 불러요? 동생. 네, 동생. 남동생. 그렇죠. 여기는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내가 여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남자 22살을 오빠 뭐죠? 오빠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여기요? 언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냥 시스터, 브라더가 아니라 형, 오빠, 누나, 언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말 존댓말이고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반말, 존댓말? 반말 존댓말 누구? 네, 언제 반말해요? 언제 존댓말해요? 그런 것도 좀 어렵죠. 그것도 조금. 예, 나중에 꼭 그것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 아빠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가족. 엄마, 아빠. 이 엄빠라고 하나요? 엄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네, 부모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안 하고 엄빠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유행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요즘 줄임말도 있고. 네, 새롭게 만든 말, 재미있게 만든 말 이런 것들을 신조 먹방. 먹는 방송. 네, 먹방. 헤어 메이크업. 네네. 치맥도 있고요. 치킨 맥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많으니까. 예, 혼밥, 남친, 혼술. 남자친구. 네, 이렇게 줄임말, 그다음에 새로 만든 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엄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엄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빠에게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모님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빠의 아빠, 아빠의 엄마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아빠의 아빠를?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빠의 엄마는요? 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엄마의 아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친엄마. 엄마의 아빠. 똑같아요? 할아버지야.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외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빠와 엄마를 합쳐서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합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부모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아주시면 할아버지는요 조부라고 얘기하고요. 할머니는 조모라고도 얘기해서 조부모님, 조부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빠 말고 아빠의 형, 누나, 그다음에 동생들도 낳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자. 자, 아빠의 형, 아빠의 동생, 남동생이요. 그다음에 여동생, 누나가 있을 텐데, 예. 그런데 나는 아빠의 형을, 아빠의 남동생을, 아빠의 여동생, 누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아빠의 형을 부를 때는요,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빠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빠. 그 다음에 남동생은 여기가 큰아빠예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남동생은 뭐라고 할까요? 큰아빠, 동생은 작은 아빠. 작은 아빠라고 합니다. 작은 아빠. 진짜예요. 네. 조금 웃긴 것 같지만 진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아빠, 작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큰 아빠, 작은 아빠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삼촌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국에 그냥 포토그래프 작가님도 삼촌으로 가끔 불러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 조금만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모랑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삼촌, 이모. 네. 자, 그 다음에 아빠의 여동생, 누나는 같이. 왜냐면 부르는 말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모라고 얘기합니다. 고모. 아마 고모는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모를 많이 들어봤죠. 네. 자, 이모를 보러 갑시다. 자, 이모는 이쪽에서 볼게요. 자, 엄마에게도 역시 누가 있어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오빠가 있게요. 언니가 있죠.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엄마의 오빠, 남동생 자, 같이 할게요. 똑같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삼촌 있죠. 네. 삼촌. 그리고 여기 외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 쪽은 외를 붙입니다. 엄마 쪽은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삼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언니 여동생. 엄마의 언니 여동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모라고 얘기합니다. 이모. 자, 마리아 씨는 아빠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엄마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오빠 아빠가요? 그래요? 네. 빅토리아 씨는 어때요? 아빠가 더 가까워요? 엄마. 엄마가 더 가까워요. 엄마의 여자 형제는 아주 가까운 느낌이에요. 나하고 가까운 느낌이어서 이모라고 얘기하면 나랑 가깝다, 친하다라는 느낌의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이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모. 그러면 남자면요? 나랑 가까운 사이예요? 아주 친한 아저씨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까 얘기했던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삼촌, 이모는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깝다라는 의미로 이모나 삼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그리고 외삼촌, 이모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자, 외삼촌의 아내는요, 외숙모입니다. 그리고 이모의 남편은요, 이모부예요. 그다음에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고요. 자, 여기 문제 할게요. 큰 아빠의 아내는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큰 아빠의 아내는 뭘까요? 그는 뭐? 네? 자, 아빠의 아내, 아빠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요. 아, 네네. 와이프잖아요. 그러면 큰 아빠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큰 어머니? 큰어머니. 큰엄마입니다. 쉽죠?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시작. Мария, хватит. 시작. Похороны. 표정 뭐야? Тема похороны не смеется.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건 쉬워요. 작은 아빠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기 엄마? 작은 엄마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복잡해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렵죠. 네. 가장 복잡한 게 바로 가족 호칭이에요. 내 가족 너무 네. 복잡해요. 너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음. 동생. 지금은 이렇게 형제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형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가족,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마리아 씨는 어때요? 이렇게 복잡한 호칭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종합시험이나 중간평가에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명절이죠. 명절 때는 여러 친척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명절이 있는지 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도 그렇겠지만 명절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가장 큰 명절 몇 개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명절 중에 하나가 설날이고요. 하나는 추석입니다. 설날은요 1월 1일이고요. 추석은 8월 15일인데 이 1월 1일과 8월 15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짜가 아니고요. 음력 날짜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1월 1일 그리고 8월 15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날은요. New Year's Day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1월 1일 가장 첫 번째 날을 기념하는 거죠. 8월 15일은요.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농사를 다 마치고 다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음식이 많아졌죠. 음식이 많아졌으면 조상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설날에 무엇을 합니까? 설날에는요. 먼저 떡국. 우리한테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어요. 그래서 떡국을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윗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세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건강해라. 그 다음에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덕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덕담. 자, 예를 들어서 마리아 씨가 임준 선생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준 선생님이 네, 마리아 씨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좋은 남자친구 생기세요. 무대에 많이 서세요. 성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도 줘요. 와. 돈도 주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배를 했으니까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하고 또 독담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덕담을 나누고 떡국도 먹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배우셨겠지만 윷놀이도 하고요. 연날리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추석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송편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송편. 송편이라는 떡을 먹는데 송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송편을요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딸이 예뻐지려고 예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 씨는 어때요? 송편 뭐 먹어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손편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어디에서 먹어봤어요? 남친 가족. 아, 남자친구? 네. 한국인 남자친구의 가족과 함께 네. 먹어봤군요. 추석 때 그리고 먹었어요? 만들어. 아, 만들었어요? 네. 어때요?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네,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씨도 나중에 예쁜 딸을 낳을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마리아 화이트. 예, 뭐 미래에 네. 결혼하고 또 딸도 낳고 그럴 거니까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서 먹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래서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죠? 조상님께 감사하는데 조상님이 누구예요? 조상님은요. 나보다 위에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상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상님께 감사하는 이벤트 어떤 행사를 하게 되죠. 이 행사를 다른 말로 의식 또는 제례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인데 이 명절에 드리는 제사를요.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차례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조상님을 생각하는 행사인데요. 이 음식상, 식탁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보면 가족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여기에다 음식을 놓고요. 그리고 여기 무덤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묘라고 얘기합니다. 성묘. 조상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을 성묘라고 얘기합니다. 네. 혹시 빅토리아 씨는 책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성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선묘 봤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 네.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다 선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가족끼리 가서 이런 한국 스타일로
음식도 먹고 울고 어떤 사람 울고 아, 그렇군요. 좋은 이야기 하고요. 예. 그냥 인사하고 나가요. 이런 묘가 있고 네.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한국과 러시아의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뭐 성묘나 아니면 제사 이런 네, 우크라이나도 선녀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꽃 받았고 꽃도 키우고 아 여기에 꽃. 이쁘게 네. 아 성교 여기 이쁘게 꾸며요. 아 여기 이 네네. 부분을 뭐 이렇게 네네. 꽃도 네네. 이렇게 오고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잔디 풀만 있는데 잔디만 있는데 러시아 꽃. 여기는 꽃도 있고요. 어떤 사람 나무도 아 그렇군요. 이런 추석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분이서 우리도 그런데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비슷한 문화가 되겠네요. 이번엔 진짜 쉬운 한국어 문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진짜로 쉬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진짜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쁘니까. 배가 고프다 이걸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배가 고프니까. 고프니까 또 고파서 고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해야 돼요. 왜요? 왜 공부해야 돼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있었어. 있어서 시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맞을게요.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위에도 써야 되겠네요. 아, 고프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니까와 니까와 아어서의 비교 어떻게 달라요? 언제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어서와 은니까는요, 둘 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사용하면 되고 언제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오다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우산을 가지고 가라 이런 것들을요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명령을 할 때는 여기에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어색합니다. 와서는 쓸 수 없고요. 뭐를 써야 돼요? 비가 오니까 라고 써야 되겠죠. 비가 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바쁘다.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만납시다, 뭐뭐 읍시다 이런 것들은요. 문법용어로 청유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자, 뭐뭐 읍시다. 오늘은 바빠서 라고 얘기하면 어색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쓸 수 없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오늘은 좋아요. 바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표에 작성을 해볼게요. 아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은니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습관이라고 써놨는데요. 어떤 습관이냐면 고맙다, 미안하다, 반갑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없어요. 네. 한국 사람들도 어색해요. 이상해요. 어색해요. 그죠? 그 다음에 도와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아.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제가 늦었으니까 미안해요. 이런 말은 외국 사람들만. 그래서 고맙다, 미안하다, 반갑다는요 습관적으로 아어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빅토리아 씨한테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이유를 쓰는 문법에요 아어서와 니까가 있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경우에 아어서를 많이 씁니까? 니까를 많이 씁니까? 어떤 것을 더 많이 들었어요? 둘 다 같아요? 50, 50, 50 비슷해요. 50 네. 비슷해요. 마리아 씨는 어때요? 당연히까. 니까를 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의도한 것과 많이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어서를 더 많이 씁니다. 아, 이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느낌 때문입니다. 느낌이요. 더 예의가 바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예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왜 늦었어요? 왜? 라고 물어보잖아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차가 막혔으니까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서 친구가 야, 왜 늦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가 막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예의가 없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의가 예의를 지키는 느낌, 예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어서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빅토리아 씨도 마리아 씨도 아어서가 더 맞네? 라고 느껴질 겁니다. 알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진짜로 공부할 거는 이유 부분이긴 한데 좀 다른 표현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유에 대한 설명, 이유에 대한 문법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한국어 문법책을 찾아보면 이유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작은 거는 12개, 많은 거는 16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알아가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오늘은 뭐뭐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재미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왜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다면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래서 아어서가 아니라 니까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내일 시험이 있어요 라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A도 알고 있어요. B도 알고 있어요. 뭐를요? 내일 시험이 있다.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A도 알고 B도 알아요. 그럴 때는 내일 시험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상황이죠. A도 알고 B도 알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임준 씨와 빅토리아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빅토리아 씨는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요. 임준 씨도 빅토리아 씨도 알고 있어요. 빅토리아 씨는 14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빅토리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14년 동안 뭐라고요? 잘했잖아요. 좋아요. 살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한국어를 잘해요. 이런 것들은 A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살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일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비가 와요 라고 비가 오는 것을 같이 봅니다. 같이 알아요. 지금 비가 뭐라고 그래요?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많은 문법들 중에서 이 잖아요는요. 나도 알아요. 너도 알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듣는 사람도 알아요.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고 재미있죠. 네. 한국어는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면 재밌고요. 좀 어려우면 재미없게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재미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문법도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재미있는 문법이에요. 예문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준 씨는 요리를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빅토리아 씨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민주 씨는 요리를 잘 하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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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도 못 끓여요. 제가요.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자, 이것을 표현할 때는요. 잘 하기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기는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니요 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라면도 못 끓여요. 정말 못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이가 김치를 잘 먹어요? 아니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것을 잘 먹이는요. 그렇죠. 잘 먹기는요. 조금도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빅토리아 씨한테 물어볼게요. 빅토리아 씨는 돈이 많아요? 많잖. 네, 괜찮아요. 많잖기는요. 그렇죠. 많기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돈이 전원도 없어요. 1,000원 드렸어요. 1,000원 드렸어요. 너무 끔찍한데요. 지금 가방에 전원도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네. 1,000원도 없어요. 네. 빅토리아 씨는 부자예요?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네, 지금 얼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예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잘 대답해 주셨어요. 많기는요? 아니요. 저는 1,000원도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뭐뭐기는요 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할 때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제가 마리아 씨에게요. 와, 마리아 씨는 정말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씨가 네, 예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예쁘시네요. 보통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에 좀 다른 표현으로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쁘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no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해줬을 때,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 예쁘기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 씨는 진짜로 한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네, 잘하시는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잘하시면은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기는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하기는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이럴 때 뭐뭐기는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개 똑같은데요? 아니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no 아니에요.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때 뭐뭐기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국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뭐뭐잖아요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뭐뭐기는요 아니에요 라는 의미의 두 가지 뜻,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마쳤는데
빅토리아 씨, 마리아 씨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아, 교수 오픈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수업 듣고 싶어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 문화 진짜 재미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꼭 배워야 해요. 네. 선생님도 잘했어요. 잘생겼어요. 선생님도 잘생겼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잘생겼으니까 우리 마리아 또 올 거예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